이 교육공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고 설명하는데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거. 이게 매체를 사용했으니까,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했으니까 교육공학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과거로 가면은 원시시대 벽화까지도 시작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소피스트들, 그죠?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하고 이렇게 대입했었죠, 옛날에. 이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 다양한 방법들을 그 시작기라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 19세기 중반에 코메니우스, 이 사람이 세계수학, 세계도의 저술할 때를 시작이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그 현재가 중요한 거겠죠. 최근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일 먼저 시작은 시각교육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각교육.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 통신, 그리고 교육공학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교육공학의 발달 과정하고 사람의 성장 과정하고 되게 좀 흡사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눈으로 보죠. 이거. 많이 듣는 것 같네요, 그죠? 제일 먼저 태어나면 우리가 눈으로 봐요, 그죠? 그러다가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눈으로 보고 소리 들으면서 서로 같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통신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뭘 갖다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죠. 그거하고 이 시청각, 그 교육공학의 발달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공학. 이런 과정으로 교육공학이 발달을 합니다. 제일 먼저 1900년도에 이제 시각교육부터 이 교육공학의 역사적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되니까 그 인근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서 실물 자료를 눈으로 보고 활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름이 주요 매체였습니다. 이런 필름이 주요 매체였고요. 사진 같은 경우를 이제 1초에 한 24장 정도 빠르게 이렇게 바꾸면은 필름을 이렇게 빠르게 바꾸면 무성영화가 됩니다. 이런 무성영화 시각자료죠.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런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론이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죠? 후반에 시각자료 분류도 시각자료 분류 요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게 교육적 공학적인 접근이에요. 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죠. 요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시각교육 자료들인데요. 이 시각 자료들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추상적이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전체 장면 보면요. 보는 방식은 이렇게 쭉 끄보면 이 부분이 넓죠, 그죠? 추상성은 요만큼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럼 이거는 전체 장면은 실제 견학하거나 직접 가서 보는 것들은 엄청나게 구체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또 도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쭉 줄을 한번 끄보면은 이만큼이 추상성이고 이만큼이 구체성이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도표도 모양은 갖고 있잖아요. 모양은 갖고 있는데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성이 작고 추상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입니다. 여기 이 시각 자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경험의 원초가 나오거든요. 대일의 경험의 원초가 나오는데 그것과도 되게 흡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책에는 지금 설명이 조금 잘 안 되어 있을 건데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밑에 있는 것들 견학가기 위해 가지고 갑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실제 가서 그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양남이죠. 경북 그 경주 근처 양남에 가면은 양남 주상절리가 있어요. 부채꼴 주상절리. 그게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봤을 때 어땠을까요? 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 직접 현장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기 위해 가지고 차를 타고 여기서 얼마더라? 2시간? 그 정도 갔을 거예요. 2시간 동안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리고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들은 시간, 노력, 기름값, 도로비 그걸 만약에 사진으로 봤다면 그런 돈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체적인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상절리에 대해 가지고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내가 이 주상절리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되게 쉽게 이해하겠죠. 그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일수록 효율성에 있어서는 되게 떨어져요.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고 대신에 학습에 대한 구체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 아래쪽의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가 많다, 적다. 적다. 네. 학습의 수준이 높다, 낮다. 낮다. 네. 학습의 수준이 낮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일수록 이 밑에 쪽에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면은 되게 이해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 비행기죠, 비행기. 비행기가 있는데 저는 비행기를 언제 처음 타봤냐면은 군대 가가지고 처음 타봤습니다. 군대 가서 처음 타봤는데 그전에는 비행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봤는데 제가 그때 그 군대 그 강원도에 그 철책에 있었거든요. 비무장지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 내려오려면은 차를 그때 당시 차를 6번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내려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양양공항이 있어가지고 군인 할인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양양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동대구로 와서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는데 제가 봤던 비행기는 와 되게 좀 그 뭐죠 영화에서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엔진 소리 들리고 의자도 좁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안 타봤다면 그런 생생한 구체적인 경험을 못 해봤겠죠. 만약 그거 안 탔으면 제가 막 속았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승무원들 지나가면 인사 잘해야 되고 막 속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이 어떤 매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에 시각자료 분류는 나중에 대일의 경험의 원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왜 그렇게 대일의 경험의 원주로 바뀌었을까요? 이론이. 왜냐면은 여기는 시각인데 대일의 경험의 원주는 시청각이거든요. 매체가 바뀌니까 그걸 지지하기 위한 게 다시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때는 이제 후반에 시각자료 분류인데 이것은 나중에 대일의 경험의 원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청각 자료인데요. 이 시청각 자료라는 것은 혹시나 30분 되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시청각 자료라는 것은 시청각 교육은 시각과 청각이 합쳐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음향 녹음, 축음기 그리고 그 옛날에 무성영화하고 소리가 합쳐진 유성영화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시청각 매체가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군사 교육에서 많이 활용됐거든요. 제가 그 ROTC 출신이라 했죠.
그래서 군사교육 받는데 훈육관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그래요. 신 레드라인. 이번 주 과제인데 신 레드라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라.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은 진정한 걸작을 만난다. 그죠? 되게 좋다고 혹시 보셨어요 이거?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게 1990 몇 년도더라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팍 터지니까 그거 알죠? 해병대들 상륙하고 막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총을 막 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총을 떼고 가는데 총을 탁 맞아요. 댕 하고 맞았어요. 철모에 맞아가지고 비껴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헬멧 보고 우와 살았다는데 팍 맞고 죽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남는데 그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훈육관님이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헬멧을 왜 벗으면 안 되는지 알겠지. 그만큼 중요하다. 멀리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관통이 되는데 먼 거리에 있을 때는 그래 빗겨 맞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그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무조건 봐라. 네. 그죠? 이 영화. 이 영화가 왜 생각나냐면 이 영화 보러 갔다가 생애 최초로 볼을 아십니까 만났습니다. 이 극장 앞에서 영화를 혼자 보러 왔냐고 그래가지고 여자 두 분이 접근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 그때 이 영화인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군사 교육에서 만약에 할 때 많은 장병들을 병사들을 그런 영화관 같은 데 앉혀놓고 영상을 틀어주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군사들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했고요. 또 보면은 그 언어적인 교육 있죠. 말이라든지 글로 하는 교육보다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소리,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이런 비언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 시기에 또 뭐가 많이 생겼냐면은 OHP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프로젝트 개발하고 보급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학습의 효과가 되게 좀 증진이 됐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교육공학과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뭘 갖고 오라 했냐면은 카메라하고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걸 사오래요. 슬라이드 필름을 갖다 그때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필름은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 적혀 있냐면은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없나? 그냥 필름이구나. 네. 포지티브 필름 또는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주는데 이거 현상하면은 보통 필름은 좀 반전돼 가지고 나오죠. 현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원래 색깔 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현상해 가지고 잘라서 이런 하얀 각에 넣고 이런 영상이 분명히 또 뭐 프로젝터라고도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어두운 데서 비춰주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터 쓰듯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직접 그 그림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 직접 갔어야 됐죠. 그런데 이 사진 자료가 보급되면서 또 슬라이드가 보급되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만한 가게에 들어있는 필름들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USB에 파워포인트 넣어 다니듯이 그죠? 그렇게 다니면 되니까 교육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그 시각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시청각 자료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이 호반의 경험의 원주에서 이어져 가지고 대일의 호반의 경험의 원주가 아닌데 그죠? 죄송합니다. 네, 대일의 시청각 자료이고 시각 자료 분류에서 대일의 경험의 원주로 이어졌습니다.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이번에는 앞에는 이런 표에 이렇게 사진 형태로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원뿔 모양이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구체성이고 구체적인 크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더 쉽죠, 그죠?
그 앞에 있던 후반의 그 자료보다 데일의 경험 원주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요, 데일은 뭘 가지고 왔냐면요, 브루노의 인지적 학습 단계 이론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이 경험의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게 이게 경험의 폭이고, 경험의 폭이 클수록 구체적이다. 경험의 폭이 작을수록 추상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학습 보면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상징적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행동적 단계의 교육, 그죠? 행동적인 교육이죠. 행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또 영상 자료를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영상적 단계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녹음 자료, 영화, TV, 전시물, 견학, 시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상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고요. 그리고 상징적 단계에서는 시각 기호나 언어 기호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적 단계는 여기 좀 뭐냐면은 상징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글이라든지 기호 이런 게 되겠죠. 이 상징적 체계의 특징은 앞에 영상적 단계나 행동적 단계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상징적 단계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초로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는데 저는 일본말을 못했습니다. 뭐 가면 영어만 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런 자신감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서드 플로어 그 3층 있잖아요. 3층 뭐 게이트로 오면 되는데 3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제 렌트카를 못 빌려가지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헤맸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봐도 일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예약했는데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일본에는 주차장이 없는 호텔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지 설명서를 주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데 건너편에 큰 마트에 가면은 이제 주차장이니까 거기 대고 나중에 자기들이 쿠폰을 갖다가 10,000원에 파는데 그걸 결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대고 왔는데 제가 일본어에 대한 이 상징책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간판을 봐도 이게 무슨 까막눈이 뭔지 모르고, 그때 뭘 갖고 썼냐면은 저거 안쪽으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뭐더라? 예? 그거 아니었는데 그죠? 파파고예요. 뭐래?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이거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상징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도를 봤을 때 등고선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산의 높이를 모르죠. 기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게 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 단계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면은 그냥 글로 줄줄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학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학습의 효율성은 높아져요. 학습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대신에 이해도는 떨어지는데, 대신에 학습자가 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행기 딱 얘기하면 머릿속에 모양이 떠오르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쪽 한계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됩니다. 교재도 보시면은요, 경험의 폭이 넓은 원주는 하부에 위치하고 주상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매체일수록 경험의 폭이 점차 좁아져 원주의 폭이 좁은 상부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점을 보면은요, 추상적일수록 적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강의식 교육 자체가 보면 되게 추상적인 교육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그죠? 텍스트 기반의 상징체계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습의 이해도가 그죠? 어때요? 만약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교육하게 되어 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 용어가 뭐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체계가 뭐지? 체제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잡혀 있지 않다면은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러한 추상적인 게 되게 효율성은 좋다. 그리고 또 밑에 견학 같은 거 있죠. 직접적인 목적이나 경험, 실무 표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습의 이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한번 시청과 교육까지만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개념의 형성과 상징체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가능하고,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이것이 이 경험의 원주가 얘기해주는 이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이제 갖고 있는 매체들의 그 특징과 효율성,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내용은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을 건데 한번 봅시다. 경험의 원수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어릴 때는 이런 밑에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좋고요. 크면 클수록 앞에 다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그 위쪽에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해도 충분히 학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직접 경험에 가까운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발달 단계가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 단계의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습니다. 또 추상적일수록 적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 부분. 그리고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원주 상단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연령이나 지식 정도가 중간 정도인 학습자의 확실한 학습 보장을 위해서 이 정도의 학생들은 이 밑에 거를 활용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겠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거보다 조금 밑에 단계 걸 이용하면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경험의 원초고, 교육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각 통신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옛날에는 이제 수업 자체가 결과 산출물 중심이었습니다. 교사가 교육 자료를 제시해주고 학생들을 학습하고 그 성과를 유일하게 가르쳐 준 거 있죠.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뭐 그런 중심의 결과 중심의 교수였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이 통신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상호작용에 되게 좀 큰 비중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급 상황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가르치는 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노이즈, 그러니까 어떤 방해 요인들은 없는지 그런 걸 찾는 것들이 되게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그 수업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원과 슈라임의 통신 모형을 살펴볼 건데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모형은 엄청나게 유명한 모형입니다. 1949년도에 통신기를 통해서 수신자를 거쳐 목적지로 도착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정보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정보원에서 발표했는데요. 셔넌과 슈람이 통신자,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험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 문제,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죠. 이걸 제가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소대장이니까 이제 전령을 데리고 다니겠죠. 전령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 제 바로 데리고 다니는 전령의 이름 모르실 거니까 호철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철이가 쉽게 말해서 그냥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아시죠? 그 금수저냐면은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 공장 사장이었는데, 그 애는 이제 군대 오기 전에 뭐 하고 지내냐면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기 자동차 튜닝하고 그래 놀다 보네요. 엔진 갈고 놀다가 그래도 그 차 되냐 그러니까 군대 오기 전에 팔고 왔대요. 그냥
뭐 그런 삶을 지내던 애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았겠죠. 20대 초에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좀 레벨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군대 오면 아시죠? 특징. 잘 살든 못 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교육을 적게 받았든 똑같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는. 아시죠? 맛있는 거 나오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철이가 음식에 뭐 욕심을 내는 걸 보고 이 놀부 같은 놈 하면 때 제가 놀부에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 충격적인 거는 호철이가 놀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놀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누굽니까 해가지고 이 흥부 놀부 모르냐니까 모른대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몰라요. 콩집 팥집 아니야 그러니까 뭐 콩 먹는지 팥 먹는지 얘기하고 그때까지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철이는 책을 안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 사는 집이고 부모님들 바쁘니까 그냥 그죠 돈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바쁘니까 책 읽을 일이 없고 걔는 나중에 뭐 부모니까 물려받으면 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애였으니까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콩쥐팥쥐 얘기해도 놀부 홍부 이거 얘기해도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봤자 못 받아들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경험의 장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의 장애 중요성입니다. 이 사람도 이 책을 읽었고 저도 이 책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얘기하면 서로 경험의 장애 겹치니까 쉽게 내용을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송신자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되겠죠. 교수자가 교육의 내용들을 기호화해가지고 신호로 보내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봐야 될 게 내 경험의 장과 수신자인 학습자의 경험의 장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찾아야 해요. 내가 아는 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얘기해버리면 학습자는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호화시켜서 신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호로 가는데 어떤 잡음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선 첫 번째가 경험의 장이 안 겹칠 경우, 그죠? 방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겹치지 않을 경우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잡음이 생길 경우인데요. 교사에 이제 잡음도 있을 거예요. 발음이 명확하지 못했다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거나 그러면은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수신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열심히 하고 신호 정말 잘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수신자가 딴 행동을 하고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죠? 뭐 떠들었다거나 아니면 소음이 있다거나 이 모든 요소들이 잡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런 잡음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죠? 이 피드백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간단한 피드백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업에서 행동평가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존의 기청각, 교육과 시각교육 이런 내용들은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음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도 없었고요. 그냥 절대적인 뭐 되게 잘 만들어진 정보 자료를 잘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이 통신 모형은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 잡음 요소까지 찾는다는 그런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재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경험의 장이 매우 중요하고 다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신자의 피드백을 통해 통신자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제안하였다. 요 내용들이 방금 제가 설명해줬던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 다음에 이제 볼로라는 학자가 통신자, 소신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특정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교환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SMCR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SMCR 모형. 교육학에서 모형을 보면은요, 이름 붙이는 장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징이 있습니다. 앞글자를 탑니다. S, M, C, R. 그죠? Send the message,
채널, 리시버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걸로 이런 거 어떤 게냐면 애쉬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많은 모형이 나오는데 ARCS 모형이 있어요. ARCS 다 보면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샌더는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죠. 샌더. 그리고 메시지는 전달해요. 채널은 통신이니까 어떤 정보를 사용하느냐,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용하게 만드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수신자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이걸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내용들은 통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통신자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이 있겠죠, 그죠? 통신 기술이 있을 거고, 통신자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있을 거예요. 어떤 태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극적으로, 아니면은 되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통신자마다 이제 지식 수준이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대충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통신자가 속해 있는 사회 체계도 다를 거고, 문화 양식도 다릅니다. 이 사회 체계와 문화 양식 자체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이 사회 체계와 문화 그 양식이 통신자와 수신자가 같다면 어떨까요?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요즘 제가 이제 완전히 꽂혀가지고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행 있죠, 여행. 제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여행 채널이에요, 여행 채널. 여행 채널로 이제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지고 여행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일본 있죠, 일본. 제일 먼저 일본을 갔어요, 제가.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 찍고, 그리고 일본말 익히고 가서 막 이렇게 찍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저희끼리 타자 하고 탔어요. 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좀 이상하게 왜 그러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우리가 타고 딱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 있잖아요. 딱 사람들이 내리기를 탔는데 우리는 알고 봤더니만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딱 비켜주면 뒤에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타요. 우리나라에는 본 적이 없었죠. 정말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탔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딱 타면은 자기가 자리를 잡잖아요. 내가 위에 올라가고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고, 먼저 내린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가고 빨리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딱 서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딱 섰는데 내가 내릴 층이 아니고 저 위에 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내려가지고 뒤에 사람 나갈 사람이 없는지 대변수고 나서 내리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사람 내렸다고 바로 타버렸죠. 그래 또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 따라가서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문화 체계가 다르니까 그죠. 사회 체계가 다르고 문화 양식이 다르니까 그런 충격적인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실수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좀 미개하게 볼까. 자기들 그 나라 사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도 타면 호텔 타면은 뒤에 보면은 그 호텔 직원들 수건 들고 있잖아요. 하면은 딱 열리면 우리가 내려가지고 나가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던데 아리가또 하면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회 체계와 문화 양식이 다르면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꽂힌 채널이 있다 했죠. 꽂힌 채널이 빠니보틀이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죠? 그 사람들이 보면 빡세게 이제 세계 여행하는 빠니보틀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나라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그 문화 차이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학기 때 되면은 학생들한테 세계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교육 자료를 쓰려고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런 문화 차이를 갖다가 알고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탈북해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말 쓰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좀 상처받는 경우도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여자분들이 그분들한테 나중에 밥 한 끼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게? 그냥 뭐 안부 전하고 빈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북한에서 이 남자 여자 사이에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은 사기 시작하는 듯이. 완전 다르죠, 그죠?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그리고 이 통신자는 자기의 사회체계 문화양식과 수신자의 사회체계 문화양식까지 알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통신자가 교육 내용들을요, 쉽게 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했던 게 제가 민주화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면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면 될까? 4.19부터 해가지고, 그죠? 5.16,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교육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교육의 구조를 만들겠죠, 그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 순서로 교육해야지 구조를 만들어 처리해서 구조를 해서 그리고 또 이 구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호화 시켜가지고 전달할 거예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신호 체계를 거쳐가지고 통화시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통신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기는 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듣는 거겠죠, 그죠?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도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질 거예요, 학생들이. 또 지식 수준. 내가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라면은 쉽게 받아들일 거고, 처음 듣는 애들이라면은 저 숫자에 되게 약해가지고 4, 6, 5, 6, 다 비슷한 것 같고 막 이래요. 머릿속에 숫자가 막 싸웁니다. 이렇게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고,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 본로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통신 모형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이거죠. 셰노가 시람의 통신 모형보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게 비슷한데 대신에 이거는 피드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각 통신자 전달 내용, 통신 방법, 통신자 각각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 한번 보면은요, 본론은 통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은요, 특정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환되는 과정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채널은 누구죠, 그죠? 어떤 채널이냐 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은 통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통신자와 수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메시지에는 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내용,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서 구조를 만들고 기호화해서 전달하는데 이 기호화라는 것은 다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드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코드. 그 코드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코딩 생각하시죠. 코딩 생각해 보면은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듣게 명령어를 내려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게 그 명령어가 다시 기계어로 변환돼 가지고 그런 동작을 갖다 수행하게 되죠. 알아듣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육에서의 기호화 코딩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변환시켜서 전달해주는 걸 기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른 말로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매체나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통신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면 학습자는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도 쌍방향을 되게 중요시했죠. 기호로는 한 학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맞춤을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수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수신자의 이런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길 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전하는 전달 내용과 방법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일방적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신자가 갖고 있는 것과 통신자가 갖고 있는 이 요소들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쌍방향에 있어가지고 쌍방향 상호작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중요하게 하게 했다는 것에서 이제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체제 이론인데, 이 체제 이론이라는 것은요 보면은 그 산업화 시대에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막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순서에 깎여 가지고 착착착 요소들이 결합을 해야 돼. 나중에 끝났을 때 부품이 탁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처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대로 진행하게 하고 뭐 잘못됐을 때는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그 오류를 수정하고 그런 게 이제 체계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196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분야가 교육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기계, 프로그램 수업, 교수 설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이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교수공학 및 교육공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또는 시청각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수공학, 교육공학의 내용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보면은 1970년대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체제의 관점이 보다 이제 그런 체제가 이제 보다 어떻게 되냐면은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간단한데도 보다 복합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지식의 증가라든지 사회가 많이 변화되니까 교육에도 그런 점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서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공학, 교수공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 용어는 되게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육공학과 교수공학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교재의 내용은 교재는 나오진 않는데요. 교수공학이라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교수하고 학습이 합쳐져 가지고 교육인데 교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입장에서 중심으로 교육을 봤을 때 이제 교육공학이고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교수와 학습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어떤 말이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예? 교육공학이 되죠. 예. 교수공학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죠.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뭐냐면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육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라는 말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교육공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네, 시각적. 두 번째 시청각. 그 다음에 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통신이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교육공학.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교육공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한국교육공학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된 내용 가지고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1950년도, 60년도에 시청각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면 6.25 때죠, 그죠? 전쟁 때. 도입은 외국에도 들어왔겠죠, 그죠? 외국에도 들어왔고, 이화여대라든지 한국전쟁 때, 그 당시에 시청각 교육을, 안에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가져오게 됐고요. 1970년에서 80년대에 보시면은 교육공학 개념을 도입하고, 또 이때 보면 교육방송도 실시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 교육이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1980년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에 컴퓨터라는 게 들어왔대요. 학교에 컴퓨터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구경을 갔습니다. 안에도 구경을 갔는데 진짜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컴퓨터에 보면은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달려있죠.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넣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를 있죠.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탁 플레이하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거기 카세트 테이프를 자기를 이렇게 뭐 정보를 기록하잖아요.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걸 봤어요. 화면이 흑백 화면인데 뭐 글씨 같은 게 나오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와, 가르쳐주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컴퓨터를 처음 교육됐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유일하게 배운 거는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이런 디스크 있죠. 그거를 거기다 넣고 컴퓨터에서 재생시키는 거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 변화되는 그런 화면을 보고 우리도 신기해가지고 되게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최초였고 중학교 때쯤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셨던 게 제가 생각해보면 제도 그렇게 좀 부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디스켓 알죠? 플로피 디스켓.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구경해보신 분? 구경해봤죠? 하드 디스크가 없고 그건 플로피 디스크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그때 도스라는 걸 썼는데 MS 도스가 들어있는 디스켓을 넣고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가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부팅을 시켜요. 그 메모리 이렇게 도스가 명령어가 상주해가지고 실행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만 킬 때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피 디스크, 저희 집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사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가 2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같은 게임 같은 거 한번 하려면 디스켓을 몇 장씩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게 최신 게임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 너구리 뭐 이런 게임 같아요. 너구리 완전 감동이었어요. 오락실이 하던 너구리를 키보드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게임을 조금 했었어요. 옛날에 이때였는데 그 컴퓨터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그때는 XT 컴퓨터였는데 XT, AT, 286, 386, 486, 586, 펜티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술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 교육공학도 바뀌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완전히 컴퓨터가 바뀌게 돼요. 486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통신이라는 개념이 컴퓨터하고 합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혹시 영화 보시면 통신하는 거 있죠? 띠릭띠릭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딴 거 넣고 텍스트 가지고 서로 문자 주고받고 연락하고 막 채팅하고 하는 거. 채팅이 엄청났거든요, 그때는. 채팅해가지고 지역 뭐 정모하고 막 그런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하던 그런 통신 방식에서 인터넷이 도입되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교육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교육, 열린교육, 또 그리고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 2000년대 중반에는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교육이 실시되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스마트 교육.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 시장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또 뭐 대성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요즘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유데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유데미. 전 세계 애들이 올리는 사이버 원격 그런 플랫폼인데 가장 최신의 뭐 정보 있죠. 그 예를 들어 IT 관련된 거라든지 뭐 개발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교육 기관 자체가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공학 기법들은 도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교육공학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촬영 잠깐 끄고요.